한국은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썼다. 말레이시아가 큰 기대를 품고 들여온 한국산 무인 수송기가 하루아침에 결함 덩어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24대 모든 기체에서 똑같은 치명적 균열이 발견되자 전 세계는 한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조롱했죠. 정부는 즉각 운항 중단과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동남아 전체가 한국 무인기를 외면했습니다. 경쟁국들은 이 틈을 타 자신들의 제품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단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24대 전 기체에서 동일한 균열. 이 기묘한 우연 뒤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날 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스키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국토교통부 항공기 안전평가관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항공기 사고와 결함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처럼 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깊은 의아함을 느끼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차세대 무인 수송기를 도입하며 국가 방위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저희가 도입한 24대의 모든 무인 수송기가 치명적 결함이 있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기술력을 맹렬히 비난하고 조롱했죠. 특히 프랑스의 유로테크와 중국의 천룡 기술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제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 23분 수바 공군기지 정비창으로부터 걸려온 긴급 호출에 잠을 깼습니다. 수학이 넘어 20년 경력의 베테랑 공군 항공정비대장인 아리안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인 수송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위인 메인 하중지지 프레임에서 3cm 길이의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알렸고 그 이야기는 제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검대에 올라간 세 대의 무인 수송기 모두에서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무언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마침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하디 산업부 기술정책국장의 등장 또한 저의 의구심을 더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국장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상대와 긴밀히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치 이 사태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통화 상대가 유로테크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국장은 원인 규명보다는 균열의 존재 자체에만 집착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리아는 국장의 행동에 대해 의아함을 표하며 전날 새벽 정비고에 출입했던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시간대의 CCTV 녹화가 고장으로 인해 유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강력한 불신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인기 결함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어떤 음모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죽음의 무인 수송기, 한국의 사기 마케팅에 속았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24대의 무인 수송기에서 동일 부위의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고 결국 운용 요원들의 비행 거부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운항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아수라장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직감했지만 제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무인 수송기에 대한 전면적인 운항 중단 조치와 함께 한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파기가 검토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 무인기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국 한빛 테크놀로지의 동남아 사업 본부장인 준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는 자신들이 보낸 무인기에는 문제가 없음을 호소하며 저에게 간절하게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접근이 봉쇄되어 분석조차 할 수 없다면서 며칠 안에 최고의 정비 전문가를 보낼 테니 꼭 만나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한국 무인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약한 희망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정비고에 다시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몇 명이 무인 수송기 주변에서 수상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등에는 중국어로 천룡기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무인 수송기 도입을 취소했다는 이야기, 태국에서 한국 무인기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는 소식, 그리고 필리핀에서 계약 재검토를 선언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한국 무인기를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시점에서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인기 결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 산업을 겨냥한 거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인 음모라는 것을요. 저는 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즉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음모의 깊이나 곧 만나게 될 한국인 전문가가 가져올 결정적인 증거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 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고 준이 보낼 전문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계속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잃을지도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흘 후 아침 7시, 미소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생각보다 젊은 외모에 살짝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각종 분석 장비가 가득 담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하디 국장의 한국 측 접근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는 사진이라도 보여달라며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를 제게 내비쳤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겨우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정비고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4대의 모든 무인 수송기가 X 표시와 함께 비행 금지 조치된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곧바로 첫 번째 기체에 다가가 균열 부위를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특수 카메라로 균열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며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균열이 똑같다는 제 답변을 듣자 미소는 자연적인 금속 피로는 결코 이토록 균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진짜 금속 피로 균열의 불규칙한 패턴을 보여주며 우리 무인 수송기의 균열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디 국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정비고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는 미소의 출입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균열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에게 의중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금속 스트레스 측정기를 균열 부위에 대어 정상적인 금속 조직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균열이 자연적인 피로가 아닌 인위적인 손상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국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리안이 급히 달려와 충격적인 뉴스를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한국 무인 수송기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견되어 전량 운항이 중지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국장은 기이하게도 이를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와 미소는 여러 나라에 다른 시기에 납품된 무인기들이 어떻게 동시에 똑같은 결함을 보일 수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은 미소를 강제로 추방하려 했습니다. 미소는 끌려가는 와중에 저에게 작은 메모리 카드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긴급회의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인 수송기 전량 폐기와 프랑스 유로테크, 중국 무인기 도입이 논의되었죠. 저는 진실 규명을 주장했지만 총리로부터 오히려 책임 추궁을 당하며 심한 협박에 직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소가 준 메모리 카드에서 충격적인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인 수송기의 실제 강도 테스트 영상과 함께 동남아 기술 시장 점령 계획, 경쟁사 신뢰도 파괴, 결함 조작으로 여론 조성이라는 섬뜩한 제목의 중국 천룡 기술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 음모의 증거였습니다. 제 가슴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통해 음모의 실체를 확인한 저는 그날 밤 아리안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비고 CCTV 원본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리안은 자신이 이상함을 느껴 따로 복사해 두었다며 USB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확인한 영상에는 새벽 3시 14분, 검은 옷을 입은 동양인 4명이 정비고에 들어와 하중 지지 프레임에 공구 같은 것으로 약 5분간 작업한 후 사라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균열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기쁨도 잠시, 이런 거대한 음모를 고발할 경우 제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 앞에서 저를 감시하는 듯한 검은 차를 발견하자 저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유로테크 자문위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한국 무인기의 부실함을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준 균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잠시 후 하디 국장실에서 유로테크 아시아 지부장 루카와 중국 천룡기술 대표 웨이가 저에게 노골적인 뇌물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무인기를 무상으로 전량 교체해주겠다며 한국 무인기 결함 공식 확인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고 제게 거액의 개인 연구비까지 제안했지만 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 방산 제품 공동 퇴출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론은 한국 측의 반박은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만 쏟아냈죠. 저는 언론마저 통제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트루스시커라는 발신자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로테크 내부 회의록, 중국 천룡 기술과 유로테크의 비밀 협약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고위 관료들의 뇌물 수수 리스트 등 충격적인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디 산업부 기술정책국장의 500만 달러 수수 내역까지 명시된 것을 본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쟁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터진 한국 무인기 유럽 안전 인증 취소 위기 뉴스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군 식당에서 동료들이 한국을 두고 실험용 쥐라거나 돈만 밝히는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답답함에 시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비사의 SNS 게시물에서 중국 기술자들이 다녀간 후 균열이 생겼다는 내용과 유사한 증언들을 확인하며 저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차의 운전자가 목을 긋는 위협적인 신호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아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준우로부터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아리안으로부터 모든 무인 수송기 균열의 길이가 3.7cm로 정확히 일치하고 각도마저 47도로 동일하다는 충격적인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현미경 분석 결과 균열 가장자리가 칼로 자른 듯 매끄럽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때 또다시 중국 기술자들이 정비고에 들이닥쳐 무인 수송기를 분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몰래 이들의 작업을 촬영하며 그들이 인위적으로 새로운 균열을 만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프랑스 기자로 위장한 인물이 저에게 한국을 비난하면 살해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저와 아리아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미소로부터 균열 샘플 분석 결과 레이저 커팅 흔적과 중국제 산업용 레이저 특징이 일치한다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증거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른 동남아 국가의 평가관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평가관들 모두 저와 동일한 의심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더군요. 중국 기술자들이 방문한 후 균열이 발견되고 CCTV 영상이 삭제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지만 그들은 강한 압력 때문에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리안이 6개월 전 유로테크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보낸 충격적인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문서에는 특정 무인기 도입 시 한국 제품 운용 혜택 취소라는 노골적인 한국 견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한 직후부터 무인 수송기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모든 타이밍의 절묘함은 음모에 대한 제 확신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 즉 동일한 균열, 중국 기술자들의 심야 작업, 레이저 커팅 흔적, 유로테크의 사전 로비,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언론 공격을 정리했지만 저는 결정적인 증인이나 문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트루스 시커로부터 다음 날 쿠알라룸푸르 센트럴 북쪽 출구에서 빨간 가방을 든 여자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이는 유로테크 전 연구개발부 팀장이었던 셀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무인 수송기 제거, 작전의 모든 것이 담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의록, 이메일, 자금 흐름,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포함된 엄청난 양의 문서들이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오버로드 한국기술산업 제거 작전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전쟁과도 같은 음모였죠. 셀린이 건넨 문서를 통해 저는 6개월 전 유로테크 고위 관계자들과 중국 철룡 기술 대표가 모여 한국 무인 수송기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음모 계획을 세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단계 정부 관계자 포섭, 2단계 언론 매수 및 여론 조작, 3단계 기술적 결함 조작, 4단계 국제적 신뢰도 파괴라는 치밀한 계획과 총 1억 유로, 즉 약 1,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디 국장에게 보낸 노골적인 뇌물 제안서에는 40% 가격 할인, 자녀 장학금, 프랑스 부동산 투자 기회, 스위스 계좌 자문 서비스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장이 거절했지만 유로테크는 플랜 B를 가동하여 한국 무인기의 기술적 결함을 만들어내야 한다. 실제가 아니어도 된다. 인식이 중요하다는 긴급 대응 방안을 세웠더군요. 중국 철룡 기술팀 투입, 야간 작업으로 물리적 결함 생성, 언론, 동시 보도, 가짜 전문가 동원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BBC에 나왔던 영국인 전문가가 실제로는 유로테크 마케팅 팀장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때 아리안으로부터 제가 직무태만과 보안 규정 위반 혐의로 해임될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막으려 하고 있음을 직감한 저는 급히 준에게 연락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피신처에서 셀린의 문서를 계속 읽던 저는 루카와 웨이의 녹음 파일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결함을 만들 것이고 중국 친구들이 레이저로 정확하게 균열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나서 그냥 두면 시장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그래서 기술로 이길 수 없으면 더러운 방법이라도 써야 한다는 그들의 비열한 의중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로써 음모의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의 해임 뉴스가 보도되어 공식 루트는 완전히 막혔지만 주는 국제 언론에 동시 공개하는 기자 회견을 제안했습니다. 미소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각국에서 온 양심적인 평가관들과 함께 나타나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미소는 균열의 3D 분석 화면과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 레이저 커팅의 전형적인 흔적들, 즉 미세한 줄무늬, 탄화 알루미늄 검출, 균열 주변 금속 조직의 경화 현상을 보여주며 100% 인위적 손상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유로테크 내부 문서에 적정 균열 크기 3.5에서 4cm, 각도 45에서 50도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들이 정확히 계산하여 균열을 만들었음도 밝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중국 기술자 20명이 무인 수송기를 분해하여 중국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아리안의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소는 모든 증거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각자 빠져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소는 중국 기술자들이 사용한 장비가 중국 천룡 기술이 개발한 최신 레이저 커터이며 이는 수출이 금지된 군사기술이라는 점을 밝혀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증거를 완성했습니다. 호텔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하며 서로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저는 실패는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새벽, 주는 제게 프랑스 측에서 용병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전하며 물리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침 8시 프레스센터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미 저의 정신병력과 한국 매수 의혹이 담긴 반격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센터 입구에서 경비원이 출입을 막았으나 준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무인 수송기 결함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 무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국제 음모였다고 강조했죠. 첫 번째 증거로 대형 화면의 말레이시아 수바 기지 정비고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균열이 발견되기 하루 전 새벽 3시 14분, 중국 기술자들이 LCS-3000 레이저 커터로 하중 지지 프레임에 레이저를 쏘고 자로 길이를 재며 3.7cm 균열을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이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기지에서도 동일한 장비와 수법으로 균열이 조작되는 CCTV 영상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소는 CCTV 영상이 각 기지 정비사들의 개인적인 백업으로 남아있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디 국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난입했습니다. 그는 제가 해임된 평가관이며 돈 받고 한국 편을 드는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는 국장이 루카와 웨이를 만나 500만 달러의 뇌물을 약속받는 장면이 담긴 국장실 영상을 공개하며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영상 속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리자 회견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장은 불법 도청이라며 발버둥 쳤으나 이미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미소가 분석한 과학적 증거들, 즉 레이저 흔적, 탄화 알루미늄 검출, 금속 조직 경화 등을 제시하며 무인 수송기의 균열이 100% 인위적 손상임을 입증했습니다. BBC 기자의 질문에 저는 셀린이 제공한 프로젝트 오버로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유로테크와 중국 철룡 기술이 1억 유로를 투입하여 한국 기술 산업을 제거하고 동남아 시장을 독점하려던 계획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루카의 전 비서 또한 증인으로 나서 상사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음모를 확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는 한국 무인기가 미국, 유럽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한 안전한 무인기이며 오히려 중국과 프랑스 제품에서 사고가 있었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무인 수송기 비행 금지를 즉각 해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한국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는 유로테크와 중국 철룡 기술 및 모든 연루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울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국민과 한국에 사과하며 재평가관 복직과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회견 직후 말레이시아 정치권은 대란에 빠졌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바크리 공군 준장과 하킴 국토교통부 데이터 분석관은 각각 운용 요원들의 무인 수송기 신뢰와 은폐되었던 중국 및 유로테크 제품의 사고 통계를 증언하며 진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진실 규명과 부패 관료 처벌, 한국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총리는 무인 수송기 운항 재개, 부패 관료 구속 수사 한국 정부의 사과 특사 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협박장과 협박 전화 등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리아는 굴하지 않았고 다른 항공사 정비팀장, 세관 직원, 언론사 기자 등 더 많은 양심적인 이들이 합류하며 양심의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던 평가관들이 합류하여 동남아 전체가 진실을 위해 들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후 아세안 긴급 정상회의에서 유로테크와 중국 철룡 기술을 아세안 전체에서 퇴출하고 한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부패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과 저는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특별조사를 선언하며 프랑스와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가 진실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10개국 대표와 한국 대표단이 모여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한국산 무인 수송기 추가 도입을 발표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또한 한국 무인기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항공안전센터 설립과 한국 무인기 정비기술 완전 이전을 발표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아세안 평화상을, 미소는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무인 수송기 운용 요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무인 수송기를 탈 수 있다고 저에게 전해주었죠. 2주 후 국제사법재판소는 유로테크와 중국 철룡 기술 임원 12명을 기소하고 50억 달러 배상을 명령하며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한 달 후 유로테크와 중국 철룡 기술은 경영진 교체와 함께 개혁에 들어갔고 프랑스 검찰도 부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각국 평가관들은 국제기술진실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한국산 무인 수송기 편대가 다시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한아세안 항공안전센터 설립준비위원회는 국적을 떠나 오직 안전만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인 수송기는 최근 홍수 구조 작전과 화산 폭발 현장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며 운용 요원들의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신뢰도를 높였고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사건의 범인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로테크와 중국 천룡 기술은 과거를 반성하고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저는 거짓은 잠시 이길 수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느려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건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도 한국산 무인 수송기가 안전하게 하늘을 날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항공기 안전평가관님의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진실의 위대함을 마주했어요. 한국산 무인 수송기를 둘러싼 거대한 국제 음모 속에서 리스키 평가관님은 가족의 위협과 엄청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셨죠. 주님, 아리아님, 셀리님 같은 수많은 양심적인 분들이 함께하며 결국 프로젝트 오버로드의 실체를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모습은 정말이지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어요. 거짓은 잠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진실은 느려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저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와 양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